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연일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생활 밀착형 공약으로 화제가 되는 것도 있고요. 논란의 공약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는 3월 9일에는 대통령 선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5곳 주요 지역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치러지는데요. 이 재보선 지역구 공천을 놓고 국민의힘에서는 갈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 윤석열 후보는 서울 성수동 이 카페로 탈바꿈한 폐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죠. 잠시 후에 집중 분석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재명 후보는 지난 4일 경기도 광명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한 바 있는데, 자, 오늘은 경제공약 이제노믹스를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짚어보겠습니다. 자, 1월 11일 일이 세 개라서 무슨 날인가 했더니 아무 날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11반이어서 반창회로 정했던 날입니다. 자, 지금도 모이나 모르겠습니다. 사실 매일매일이 특별한 날이죠. 다시 오지 않는 시간들입니다. 자, 오늘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코너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 2부 10분 인터뷰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자, 57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판세, 박 전 대통령 사면에 얽힌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어서 최평과 불사조 기자단 그리고 IT본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주가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저희 같은 프로그램은 시험 보는 주간이죠. 자, 여러분과 시사 이슈 콕콕 짚어보는 최영일의 시사본부를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선정되신 분께는 별다방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5분께요. 제 따끈따끈한 신간 책이 한 권 출간이 됐습니다. 불을 만드는 경험의 힘, 개별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도 뉴스가 많습니다. 한입에 정리해보겠습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후보가 드디어 신년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게 지금 화제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100만 원인 줄 알고 1년 동안 100만 원 주는 거구나 그랬더니 1년 동안 월 100만 원. 자, 그럼 연간 1200만 원인데, 자, 이 부모 급여 공약을 내놨어요. 자, 전반적으로 오늘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박 기자님 정리해 주십시오. 네, 오늘 기자회견에 붙은 수식어가 바로 진심, 변화, 책임, 이렇게 세 단어를 앞에 단 기자회견이었어요. 키워드네요. 진심, 변화, 책임. 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진심으로 책임을 지겠다, 이런 뜻도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 대상으로 부모 급여를 도입하겠다. 네네. 그러니까 1년간 매월 100만 원의 정액 급여를 받게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제도적 변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아울러 이 아동, 가족, 인구 등 사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 신설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공약도 했습니다. 네. 코로나 상황 극복을 위한 얘기도 했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아가 필수 의료 국가 책임제, 이걸 도입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해서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서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지금 병상이 부족한 상황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없게 하겠다, 이런 걸 막겠다라고 하면서 공공저택 수가 이걸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들어온 게 바로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임대료를 3분의 1씩 부담하는 이 임대료 나눔제, 이걸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코로나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을 구해내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 임대료 분담제 관련해서 소요 재원이 또 궁금하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정부가 재정 부담을 하는 건 만기 이후에 면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이후 순차적으로 재정 부담이 들어간다. 이걸 전제로 쭉 보면 전체적으로 한 50조 원 정도를 예상한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저출산 문제 또 의료적으로 봐서는 이런 코로나19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소상공인들 눈물 닦아주겠다 이런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 자, 한번 요거 윤석열 후보의 신년 기자회견 육성으로 듣고 오평론가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1년에 출생하는 숫자가 한 6만 명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는 않고 여러 가지 또 자녀 출산에 관한 이런 좀 경제적인 부담이나 이런 데에서 조금 해방이 될 수 있게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100만 원을 준다고 출산을 하는 것은 물론 아니죠. 이 아이를 갖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또 그것을 실제로 아이를 갖게 하려면은 정말 그 국가와 또 개인과 또 가족과 이런 많은 그 어떤 협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100만 원의 부모 급여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직접 듣고 오셨습니다. 우선은 뭐 1년간 월 100만 원 이건 이제 부모 수당. 자, 부모 급여. 오평론가님 어떻게 좀 효과 있을까요? 저는 뭐 극단적인 선택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문샷 싱킹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그건 또? 결국은 스푸트니크 쇼크 이후에 미국이 케네디 대통령이 나와서 우리는 달에 사람 보낼 때까지 돈 투여한다. 이게 막대한 재정이 들어서 사실은 달에 인류가 도착한다 하더라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상징성을 위해서 시간이 흘러서 보니 그 목표를 도달시키기 위해서 성공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재정을 어떻게든 소화시키겠다. 이 이제 문자싱킹이라고 하는 건데. 무제한 넣겠다. 네. 저는 출생률과 관련해서는 그 정도의 파격적인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1년간 100만 원이 아니라 한 5세까지라도 터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1년이 아니라 5년 동안 줘도 된다? 네, 제가 1986년생이거든요. 아, 네. 그때 출생률이 63만 명대였습니다. 1년에 네. 출생아가 63만 명대였죠. 그래서 제가 63만 명 중에 한 명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근데 2016년에 이게 40만 명대로 내려오더니 네. 2017년에 30만 명 선이 붕괴돼서 35만 8천 명, 2018년에 32만 7천 명, 2019년에 30만 3천 명, 2020년에는 27만 명입니다. 거의 3분의 1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위기입니다. 지금 20만 명대군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한 건 어떤 수명의 연장도 있지만 흔히 말하는 허리에 있는 사람들이 인구가 줄어들고 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인구가 더 줄어들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랑 이제 30년 정도 차이 나는 그 세대들도 3배 차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어느 정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가진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2020년까지 통계가 나왔고 2021년 그러니까 내년 이제 올해가 2022년이긴 하지만 작년 걸 통계를 내고 있지만 27만 2천 명보다 약 10% 줄었을 것이다. 네네. 최소. 왜냐하면 3분기까지 9월 출생아 수까지가 10%가 줄었거든요. 25만 명 남짓 되겠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20만 명 선을 지금 곧 얼마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모든 대선 후보들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특단의 조치. 그리고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이 출생과 관련된 지원금을 검색해 보니까 여기 있는 영등포구는 200만 원을 구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도 태어나면 월? 네. 그래서 한 번 주는 것 같아요. 한 번. 근데 주는데 이런 것들을 각 지자체별로 좀 다르게 지급을 하는 부분을 모두 합해서 정부가 한 5세까지 정도는 100만 원 또는 그에 준하는 금액까지 주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공공기관에 있는 육아휴직을 쓰시는 분들은 육아휴직 수당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5, 60만 원 정도 선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분들께는 40만 원 정도를 더하면 100만 원이 맞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극단적이라도 이건 해야 된다. 왜냐하면 국가의 존망은 결국은 인구에 따라서. 그럼 이제 필요한 공약을 윤석열 후보가 오늘 내놨다. 저는 이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조금 격렬한 논쟁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논쟁을 해서 주지 말자는 쪽은 없겠고 이제 결국 재원의 그렇죠. 재원 마련이죠. 재원의 어떤 그 마련 방법과 형평성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재원도 재원이지만 그러니까 돈만 준다고 해서 아이를 더 낳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네. 아, 그럼요. 저도 이제 아이가 한 명 있지만은 둘째 낳기가 참 망설여집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땐 결국에는 아이를 낳으면 국가에서 다 책임져주고 키워준다. 이런 쪽으로 가야 되고요. 또 이게 육아휴직 문제에 있어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소기업 네. 정말 상황이 다르거든요. 맞아요. 작은 기업은 육아휴직을 거의 못 써요. 그렇죠. 남자들의 육아휴직은 이 기업의 크기와 또 부서와 맡은 업무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네네. 이걸 어떻게 조정해 나가고 정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국가가 만들어줄 것이냐. 꼭 돈 문제가 아니다. 네네네. 시간도 중요하고 다른 여러 가지 여건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마이뉴스는 씁니까? 저희 쓸 수 있습니다. 몇 살이에요, 아이가? 아이 지금 6살 됐어요. 아유, 많이 네. 컸네요.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네네. 거는 임대료 나눔제는 뭐 발상은 굉장히 좋은 것 같으나 네. 전체적으로 50조 정도를 예상한다라고 얘기를 맞아요. 했잖아요. 본인 네네. 스스로가. 지금 초과 세수가 60조 거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네네. 지금 당장 하자고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면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대답할 동의할 것인가. 것이냐? 이 부분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만 할 겁니다. 네, 계속 그 얘기를 했죠. 네.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 중에 지금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1대1대1 약 33%씩 그러면 이제 임대료를 나눠서 낸단 말인가? 네. 근데 이게 지금 코로나에 대한 한시적인 대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상적인 것은 아니고. 네. 자, 50조 얘기는 이제 이미 꺼냈던 바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런 재원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이제 윤곽이 드러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오늘 신년 기자회견 앞으로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이번 주에도 내내 지지율이 나올 거기 때문에 금요일 날 또 여론 오락관이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는 이제 신년 기자회견을 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4일에 이미 신년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그런데 오늘 또 선포 네. 뭐가 발표됐는데 뭡니까? 네, 이재명 후보가 신경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사실 하는 모습을 보면 약간 테드라고 하죠. 저희가 많이 영상을 통해서 봤던 이제 교육 프레젠테이션. 동영상이죠.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 모습으로 오늘 기자회견 하던데. 테드라고 어렵게요. 스티브 잡스 스타일. 바로 지금 들어오는군요. 고인이 되셨지만. 네, 그런 스타일로 좀 했는데요. 보면 이 과학기술, 산업, 또 교육, 국토 이렇게 4대 대전을 통해서 5대 강국으로 가겠다. 목표는 세계 5강이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씩 각 분야별로 보면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디지털 전환 성장을 위해서 물적, 제도적, 인적 인프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디지털 특화 인재 100만 명 양성 또 마이데이터 그러니까 본인 신용 정보관리업 전 산업 분야 확장해서 안심 데이터 도입하고 이런 것들을 약속했고요. 또 국토 대전환에 대해서는 국가 균형 발전 이거는 배려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생존 전략이다. 그래서 5국 3특 그러니까 5개 메가시티 이런 걸 얘기했었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이런 것들을 좀 박차례 가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과학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양자기술 우주항공 같은 10대 미래 전략 기술을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 또 과학기술 혁신 부총리대 도입과 우주 광곡 도약 이런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또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대학 교육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 교육과정 유연화와 지역 대학 혁신 체제 구축하고 대학 도시 건설 또 온라인 중심의 대학 교육을 확대하겠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또 하나 눈에 들어온 게 바로 금융 정책을 잘 펴서 주가 지수 5,000포인트 시대를 열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서 단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경우에는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징벌과 배상도 확실하게 하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요. 자, 신경제 선포. 이제노믹스 이런 제목이 붙었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 대통령이 주도하는 빅 프로젝트 얘기. 이 지난해 12월인가 요 과학기술 관련 이야기 할 때는 대통령 빅 프로젝트 안에 이제 우주강국도 있었어요. 네. 실대 우주강국. 그렇습니다. 달착륙 프로젝트. 아까 문샷 싱킹 얘기하시니까 이재명 후보 달에 가겠다 그랬는데. 이게 우주과학자들이 다 이미 얘기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달에 가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네네네. 가는 건 상징적인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미국이
소련 그 당시 소련이었으니까 구소련보다 우주 개발과 우주 탐사에 늦었으니 먼저 유인 우주선을 쐈죠. 소련이. 네, 그걸 뒤집을 수 있는 뭔가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인류가 달에 네네. 도착하도록 하는 건데 그 이후에 달에 계속 가고 달을 뭐 탐구하고 이런 거 없었잖아요. 지금 네. 이제 우주 정거장 그리고 우주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류 한국인이 뭐 순수한 기술로 우주로 나가는 건 뭐 긍정적인이지만 네. 달로 가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지는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잘 말씀드려서. 모르겠다. 근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 뭐 신경제 목표 세계 5강인데 목표는 되게 좋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네. 지금 앞에서 윤석열 후보는 우리 소상공인 어떻게든 돕겠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세계 5강 얘기하면 소상공인들이 저게 나랑 뭔 상관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네네네.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만 밀고 나가진 않을 겁니다. 거대 비전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동일한 날에 이렇게 비교되는 공약이 나왔다는 것은 과연 이재명 캠프에는 도움이 되는 것인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1년 동안 100만 원씩 1,200만 원이라도 육아휴직을 돕겠다. 저출생을 극복시키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민심을 더 챙기는 것인지 세계 5강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민심을 챙기는 것인지 이거는 사실 너무 극명한 대비가 돼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아래로 민생을 챙기는 공약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우주 개척보다는 출산율 문제, 네. 이 저출생 문제에 더 지대한 관심이 있는 우리 뭐 그럴 또 청년 시대죠. 저 우리 오평론가님 그렇습니다. 이야기였고요. 자, 그런데 이 박 기자님, 네. 그 윤석열 후보 이 멸공 혹은 멸콩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이게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건 또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제 오후 상황 잠깐 언급해 드리면 네. 이 이른바 멸공 챌린지 논란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질문을 받고 뭐라고 했냐면 자유민주주의는 헌법 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누구나 의사표현의 자유를 갖는 거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가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에 기반한 국가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표현의 예. 자유로 봐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 또 그 구체적으로 보면 가까운 마트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산 것일 뿐이다. 네네. 멸치 육수를 내서 많이 먹기 때문에 멸치를 자주 사는 편이고 아침에 콩국 같은 것을 해놨다가 많이 먹기 때문에 콩도 늘 사는 품목 중 하나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뭐라고 했냐면 네. 윤 후보가 표현의 자유 운운한 데 대해서 표현의 자유든 어떠한 자유든 그 자유를 누리려면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니까 표현에 대한 자유를 누리려면 그에 대한 자유로운 비평과 비판도 수용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 네네. 이런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선 후보에 좀 맞는 걸맞는 그런 책임도 필요하다.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지적한 걸로 보이고요. 근데 반면에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멸공 논란에 대해서 우리가 멸공에 반응하는 거 그게 국익에 손해를 주더라도 색깔론으로 지지자를 결집하려는 음모에 말려드는 거다. 또 이런 또 주장을 펼쳤어요. 네네.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진흙탕 싸움으로 가려는 그러니까 네거티브 뭐 색깔론 논쟁으로 가려는 것 같은데 거기에 말려들지 말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걸로 보이고요. 결국 이번 대선은 이런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희망의 광장으로 누가 이걸 좀 잘 만드는지 거기에 집중하는 게 민주당에 필요한 일이다. 이런 지적도 정성호 의원이 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또 이제 약간의 네. 온도 차이가 있는 반응들이 나오는데 이 멸공, 멸콩 논란 이 오평론가님 어떻게 좀 한 칸에 정리해 주시죠. 너무 후진적입니다. 후진적이다. 네, 너무 후진적입니다. 이게 사실은 멸공 논란을 지금 가져와서 만약에 북한과 남한이 극단적인 대립 상황에서 국민들의 감정이 많이 상해 있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된 그 시점이라면은 네. 국민들의 감정이 그렇게 끌어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작년 11월부터 네. 특정 피자 업체와 만났을 때 그 특정 피자 업체의 그 대표색이 빨간색이었거든요. 네네네. 난 빨간색. 근데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부터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네. 공산당이 싫어요. 그런 말 하지 마요. 나는 공산당이 싫다는데 왜 그러냐. 11월, 12월, 1월 여기 계속해서 이어져 온 거예요. 네네. 근데 이거를 그대로 대선 후보가 받았어요. 대선 후보가 받았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를 할 수가 표현의 자유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너무 캐캐 묻고
후진적이다. 네. 표현의 자유를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시점에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것인가 라는 부분이 전혀 설명되지 않고 네네네. 멸치 육수 뽑아먹는 거 좋다고 했는데 멸치 조림용이라고 적혀 있었고 네네. 콩국 해먹는 거 알려졌죠? 좋아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밥 위에 올려 먹는 콩이었어요. 약콩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인 거예요. 그 자체는. 그러니까 이게 멸공 챌린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흔히 말하는 극우 커뮤니티 사이트를 시작으로 하는 네. 그런 이런 조롱성 발언들을 그냥 그대로 대선 후보가 이어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그만하자고 탄핵 이후에 얘기하지 않았었습니까? 보수 일각에서도. 유튜브도 그만해야 된다고 이준석 대표도 얘기했었고. 네. 근데 그런데 이걸 그대로 이어갔어요. 그리고 전직 감사원장이었던 최재형 전 후보인데 오랜만에 네. 등장했는데 또 그 얘기하고 있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식단이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식단이 좀 잘못된 거죠. 네. 콩조림이 아니라 이 콩국으로 했었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자체가 따라가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정영진 부회장 같은 경우는 그 중국과 관련된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아 뜨거워해서 지우고 난 중국과 무관한 북한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중국은 공산당이 아니란 겁니까? 이거 자체를 본인 스스로 내가 장사하는데 위험하구나 그럼 지우고, 전형적인 자기 현실과 실리를 추구하는 재미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정치인들이 받은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어제 안 한다고 했거든요. 예. 정영진 부회장이. 네. 오늘 글 또 올렸습니다. 그래요? 올라왔어요? 노 보이콧 정영진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라는 이 사진을 본인의 SNS에 올리면서 누가 업무에 참고하란다 라고 올렸어요. 할 테면 해봐 이거거든요. 지금 신세계 이마트 관련해서 또 이제 커피숍도 네. 불매 운동이 이제 일고 있으니까 네. 거기에 대한 반응이군요. 그리고 주가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어제 한 6.8% 정도 떨어진 네네. 걸 제가 봤는데 신세계가 그래요. 또 오늘 또 반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논란이 좀 될 것 같고요. 오늘 윤석열 후보가 네. 관련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기자회견이니까. 네, 뭐라고 했냐면 저는 해시태그 달아본 적이 없다 이렇게 네네네. 일축을 했어요. 그래요? 근데 그거를 들어보면서 아니 그러면 해시태그를 안 달았다 그거는 나는 뭐 여기가 좀 무관하다 네네네네. 이렇게 좀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실 멸공 논란과 대해서. 그럼 이러면 과연 이 윤석열 후보의 그런 기획된 사진이었잖아요. 사진이고 네네. 기획된 SNS 게시물인데 이건 과연 누가 주도권을 잡고 누구 생각으로 하는 캠페인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과연 이렇게 되면 또 온라인상에서 아니면은 이 여권 지지자들이나 이런 네네네. 쪽에서는 아니 정말 윤석열 후보가 연기하는 거 아닌가, 이 감동만 바뀐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때문에 다시 보면 이게 해시태그가 있고 달파 멸콩 이렇게 써 있는데 네. 이거 윤석열 후보 아니고 AI 윤석열이거든요. 네. 윤 후보와 AI 윤 후보는 다른 존재인 것인가 네. 이것도 또 궁금해집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점심시간 이 교통 상황을 좀 알아보고 올게요. 12시 43분으로 가고 있는데요. 교통정보센터에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여전히 호남과 제주 지역 곳곳으로는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천백도로는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되고 있는 만큼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교통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도로 위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 대구고속도로 대구 쪽으로 동남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월곶분기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2차로와 갓길을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바다 군자분기점부터 정체 심해졌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 호법분기점에서 난 사고는 갓길에서 처리 작업을 하고 있지만 마장분기점부터 속도 줄여 지나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서울요금소 부근 5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부근으로 정체 심합니다. 더 가서 신갈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 반대 서울 방면으로 수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2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이번에는 장안교 부근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뒤로 월릉분기점부터 지나는 데만 30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마포대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저희 오프닝에서 오늘 아무 날도 아니다. 그런데 제가 고1 때 11반이어서 반창의 날이다. 그렇게 정했거든요. 82년도 제가 1학년입니다. 고1. 자, 7939님 거의 또래예요. 저도 83년도 1학년 11반 67번입니다. 그때는 한 반이 70명이 가까웠기 때문에 67번도 있었습니다. 72번도 있었어요. 자, 4723님은요. 저는 서울 용산 여중
1학년 11반이었습니다. 네, 중학교 1학년 때 11반이셨군요. 예, 갑자기 개인 신상을 이야기하는 1월 11일이 됐습니다. 0805님이요. 오창석 평론가님에게 야단을 칩니다. 출산율이 왜 낮은 줄 아세요? 오창석 씨 장가가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정말 그렇네. 통계만 얘기하면 뭐해요. 본인이 일조를 해야지. 실천하세요. 그래. 지금 우리 박종호 기자는 반성하겠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하나 있어요. 자, 2634님 팩트를 시원하게 짚어주는 시사본부 늘 기다립니다. 멋져요. 특히 김준일 대표님 응원합니다. 네, 오늘은 안 계시죠? 네. 김준일 대표는 월요일과 금요일만 나오고요. 화수목은 우리 오창석 평론가인데 오평론가님 팬도 이 글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안철수 후보 지금 주가가 좀 오르고 있는데 몸값이 오르고 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제일 궁금한 건 야권 단일화가 어떻게 되느냐, 이루어지느냐. 이 구도가 좀 복잡해지고 있어요. 근데 네.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박 기자님? 뭐 안철수 후보는 언론 인터뷰 이런 걸 쭉 보면 계속해서 단일화의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내세운 게 뭐냐면 네. 국민통합 내각, 협치 내각 이걸 좀 얘기를 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정치인 내각은 뭐 이거는 지향하겠고 대신에 미래 비전과 혁신 있는 인재들을 좀 등용하겠다. 또 당을 따질 이유가 없다. 네. 이런 얘기가 국민의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통한 공동정부 구성과는 좀 궤를 달리한다. 다르다. 그러니까 공동정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질문이 나오니까 안철수 후보 쪽에서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국민통합 내각이야. 협치 내각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단일화 얘기하지 말고 서로 이렇게 비전으로 경쟁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주 의지인가요? 아직까지는 완주 아직까지는. 의지를 좀 보이고 있고요. 오늘 윤석열 후보도 단일화 얘기 질문을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 단일화 여론이 있는데 정권 교체가 꼭 윤 후보로 돼야 한다고 보느냐 이런 기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네. 거기에 대해 제가 언급할 문제 아닌 것 같다. 그 부분은 유권자인 국민들께서 판단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답을 피한 셈이네요. 즉답을 피한 셈인데 좀 여지는 좀 남겨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오창석 평론가님이 이제 작두에 올라가실 시간입니다. 단일화 합니까? 우리는 그냥 예스 아니면 노예요. 너무 우리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시간이 많다. 네, 단일화 안 합니다. 근데 안 한다? 안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자 구도로 간다? 네. 그러면 야권이 불리한 거 아니에요? 야권이 불리할 것인가 불리하지 않을 것인가가 네네. 아직까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 지지율이 한쪽으로 쏠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수렴할 수 저희가 있다. 그 흔히 말하는 강제적으로 단일화를 하는 것도 있지만 유권자들이 심리적으로 단일화를 해서 투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단일화를 한다. 예를 들어서 표로. 한 지역구에서 보수 색채가 강한 지역에서 보수 후보가 2명으로 나오면 네네네. 진보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될 가능성이 열리죠. 항상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죠. 반대로 진보가 좀 당선 확률이 높은 지역구에서 진보 후보가 2명으로 나올 경우에 네네. 보수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될 가능성도 그런 있습니다.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같은 진영 내에서 두 후보 중에 한 후보로 유권자가 마음적으로 단일화를 해서 네네. 당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과적으로 시간이 전국 단위 선거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네. 안철수 후보의 지지세가 꺾여가면서 윤석열 후보로 다시 흡수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추세라면 그렇습니다. 네네네. 근데 지금 추세가 아닌 윤석열 후보가 딱 시간을 일주일만 돌려서 가짜습니다라는 표현을 한다든지 이렇게 지지율을 깎아먹는 행동들을 네네네. 하거나 또 다른 뭐 비리가 크게 터지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네네. 현 추세로만 봤을 때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거의 윤석열 후보에서 가져온 것이 이제 전이 된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네, 언제든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거의 봅니다. 지금 보니까 리틀 김종인 스타일의 네, 평론을 해주고 계세요. 자, 한번 안철수 후보의 지금 이 두 자릿수 지지율 네. 약지는 좀 이 반사이익이다, 반짝 현상이다. 자, 그런데 이제 단일화 논의에 지금 박 기자님, 네. 이준석 대표는 계속 좀 반대 입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한테 갔던 지지율도 돌아올 거고 그 이른바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네. 이 중도 표심도 결국 돌아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쭉 보면서 예전에 지난해 4.7 재보궐선거 그때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계속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김종인 전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의 그렇죠. 자강론을 계속 주장했죠.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계속
잽을 날리는 그런 발언들 이게 어떻게 보면 영향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똑같은 전술을 쓰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안 할 거란 말이죠. 네. 근데 돌이켜 보면 지난주에 있었던 국민의힘의 의총에서 이준석 대표가 그 공개된 발언에서 안철수 후보가 위협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또 그때는 그때 그래서 우리가 좀 뭉쳐서 전략을 잘 짜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내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외부에서는 또 안철수 후보를 좀 깎아내리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좀 전략적으로 안철수 후보 때리기 전략적인 발언일 수 있다. 네, 결국에는 큰 당 보수의 본류라고 얘기를 네네. 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후보가 결국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돼야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할 것 네. 같아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를 키워줄 이유가 없다. 키워줘서는 안 된다. 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내부에 거간꾼이 활약할 시간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안철수 후보 측과 네. 단일화를 내통하는 내부 세력이 있다라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거간꾼 세력이 커지면 네. 이것도 국민의힘 안에 또 내분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여전히 그 갈등은 억지로 봉합을 시켜놨기 때문에 내부는 앞으로도 요소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후보가 딱 일주일 전으로 돌려서 그런 말실수를 하거나 내부의 비리가 터진다고 하면 어렵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준석 대표가 갈등을 봉합하고 그 다음날 아침 인터뷰를 나갔어요. 네네네. 근데 거기에서 박수영 의원을 저격을 했습니다. 좀 심한 얘기를 했죠. 근데 동일한 시간에 박수영 의원은 다른 라디오에 가서 이준석 대표를 저격했어요. 서로. 네네네. 그게 갈등 봉합한 다음 날 아침에 서로 다른 동시간대에 나가서 그렇게 했어요. 네네. 근데 사실은 뭐 원내대표나 그런 것도 아니고 초선 국회의원이 당대표를 그렇게 저격할 수 있는 힘은 후보 쪽으로 힘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후보만 보고 간다라는 걸 티낸 거거든요. 그래요. 그렇다면은 아직도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단일화만 시키면 누가 오든 그냥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은 지금 물밑 작업을 할 것이고 물밑 작업을 해서 제가 했습니다 후보님 하면서 공을 인정받기 위한 포석을 깔아두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 또 다른 분란이 생기죠. 결국 지지율이 설 연휴 전까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좀 중요해 보이고요. 만약에 그때까지 윤석열 후보가 지금 일부 여론조사는 좀 반등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긴 한데 그게 쭉 이어진다. 그러면 윤석 대표가 계속해서 이 역할을 할 거라고 봐요. 근데 만약에 지지율이 계속 올라오지 않고 차이가 벌어지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온다. 그러면 윤석 대표의 선대위 참여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 내서 캠페인한 것들이 먹히지 않는 거잖아요. 입장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은 거간꾼들의 활약이 더 활발해질 것 같고요. 결국 단일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약 3주 남은 설 명절까지 어떤 이제 역동이 지금 야권 내에서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시나리오가 달라질 수 있다. 명확한 예언은 안 해주시네요. 하세요, 빨리 하세요. 지켜보도록 하죠. 네. 자, 이제 뭐 매일매일 이 관련 뉴스는 쏟아질 테니까 우리가 또 주 후반 이 지지율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사실 어제 이 김만배 등 이 재판에서 나온 이야기 이명박 지시에 따랐을 뿐 요 헤드라인이 이제 논란이 돼서 민주당에서는 이거 정정 보도도 하고 그랬는데 요거 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지시 이렇게 언급이 됐던 거죠. 자, 여기 이제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다 발언이 이제 설왕설래 하는데 이 이슈는 또 내일 이어서 다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입뉴스 여기서 정리하죠.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평론가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디저트송 정치자 4373님 카라의 점핑 신청합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점심 먹고 꼭 챙겨 듣는 프로입니다. 청취율도 쑥쑥 점핑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의미예요. 자, 4373님께 커피 쿠폰 드리고요. 또 저의 신간 받으실 청취자 5분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전화 연락을 드릴 겁니다. 자,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먼저 맛집을 소개하는 블로그에 올라온 글 중에 한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식당만의 특징인 깊고 담백한 맛을 내는 양념을 만든 장본인은 20대 젊은 주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잘못 사용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장본인이라는 단어인데요. 장본인은 어떤 일을 꾀하여 일으킨 바로 그 사람이란 뜻으로 주로 부정적인 사건의 주요 인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그는 우리 회사의 신기술을 경쟁회사로 빼돌린 장본인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음식을 만들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아니니까 여기에 장본인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장본인 대신에 주인공이나 당사자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주인공은 어떤 일에서 중심이 되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주로 긍정적인 의미의 주요 인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은 미래의 주인공이다. 그는 이번 시합에서 우리 팀을 승리로 이끈 돌풍의 주인공이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는 어떤 일이나 사건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관계한 사람인데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사는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진짜 그건 김용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이제 그만 문제라고. 제가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서거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매서운 칼바람이 불면서 한낮인데도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안팎에 머무는 곳이 많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서울 영하 4도, 대전 영하 1도, 광주 영도, 대구 영상 1도 등으로 어제보다 6도에서 10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더 추워질 전망이어서 내륙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특보도 내려졌습니다. 내일 아침 철원이 영하 17도, 서울 영하 12도, 부산과 여수 영하 5도 등 전국이 영하 17도에서 영상 2도 분포를 보이겠고요. 내일도 종일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금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대체로 맑은 하늘이 펼쳐진 곳이 많지만 추위 때문에 해상에서는 눈구름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전라도 서해안과 제주도, 울릉도 독도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광주와 장성, 고창과 제주도 산지, 울릉도 독도에는 대설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내일까지 제주도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는 곳에 따라 30cm 이상의 매우 많은 눈이 더 오겠고, 전라도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전국적으로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해안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6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감소하는 등 방역 지표가 호전됐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라는 변수가 있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오늘 14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도입과 활용 방안은 조속히 마련해 이르면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하루 전인 다음 달 14일쯤 코로나 손실 보상 등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한열 열사의 모친이자 시대의 어머니로 불린 고 배은심 여사가 오늘 영경식을 끝으로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내달 4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베이징의 관문인 텐진에서 중부 허난성으로 확산하면서 중국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전자를 조작한 돼지의 심장을 말기 심장질환 환자에게 이식하는 수술이 세계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 이식받은 환자는 즉각적인 거부 반응 없이 사흘째 회복 중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의 이슈를 콕 짚어드리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대선까지 57일 남았고요. 올해 5월이면 19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이 납니다. 2년여간 문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분이죠.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실장님 10여 개의 인터뷰를 물리치고 저희 프로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요즘에 근황은 어떠세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예, 초청하는 곳 가서 특강도 하고요. 예. 네. 소식이 많이 또 언론지상에 실리기도 하는데, 자, 최근에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시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반대한 건 자유한국당 지도부였다. 이게 좀 깜짝 놀랄 얘기이기도 하고 참 모질게 한다는 생각을 했다. 이런 발언이 파장이 큽니다. 그럼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야당이 당시에 반대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 저는 기자의 질문에 네네네. 팩트를 얘기했을 뿐이고요. 팩트다. 그것도 순화해서 얘기한 겁니다. 네. 2019년 말 당시의 대화는 육하 원칙에 따라서 잘 정리되어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해당 내용은 당시 청와대 내부적으로도 핵심 관계자들과 공유한 사안입니다. 아니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기자가 묻는데 제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팩트를 말씀했을 뿐이다. 예, 기록도 남아 있는 것이다. 예. 육하 원칙에 따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보도가 나가니까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 황교안 전 대표입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 표현이 새빨간 거짓말이다. 정치 꼼수다. 사실 무근이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어떻게 듣고 계세요? 당시에 우리는 자유한국당의 지도부 중에 한 분이 이런 입장을 얘기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의 사면 등 어떤 형태로의 석방이 되든 이것이 TK 중심의 신당 출현으로 이어져서 총선에서 야권표가 분산될 것이다. 결국 자유한국당이 총선에서 어려움에 처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신당과의 경쟁에서 TK라는 텃밭을 이룰 수도 있고 비례대표 의석의 상당 부분 상실을 감수해야 한다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아마 이게 2년도 더 지난 과거의 이야기라고 해서 잊었을 거라 생각하나 본데 이 주제는 당시 정치권의 주요 화두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러한 분석은 정치권에서는 상식에 속했던 겁니다.
당시에 그 각종 그 토론이라든지 네. 정치 좌담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게 여러 번 주제로 다뤄졌던 네. 내용입니다. 네. 당시에는 상식이었는데 지금은 입장이 난처하니까 아마 당사자는 네. 아마 뭐 침묵하거나 부인할 것으로 예상했고요. 네네. 또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게 그러한 상황이었다. 불과 3년 전입니다. 과거라고 말씀하셔도 2019년이 그렇게 먼 시간이 아닌데요. 자, 심지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이때 이제 문재인 정부가 수립되기도 전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책상과 의자 반입을 여러 차례 요구했음에도 이런 어찌 보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데 물건들이 반입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참 모질게 했다라고 네네.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이 부분을 요 두고 한 대목이군요. 말씀입니다. 황교안 씨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시절에 네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죠. 그렇죠. 그리고 수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허리가 안 좋으니 책상과 의자를 넣어달라고 부탁했는데 네.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시절 이 요구가 임기 끝까지 거부됐죠. 결국 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책상과 의자가 반입되었거든요. 네. 당시에는 박근혜 그 전 대통령 입감 이후 허리 통증에 대한 보도는 계속 나왔었던 사안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건강 문제는 주요 사안입니다. 제 경험과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처사였습니다. 네. 그 이에 대해서 그 당시 SNS에 올라온 글이 참 재미있는 글이 많았습니다. 네. 아마 이게 그 당시에 아마 이런 그 입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네. 황 전 총리로서는 이미 침몰해버린 배를 두고 애착을 가질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이왕 정치를 하는 마당에 박근혜라는 이미지가 거추장스럽게도 여겨졌을 것이다. 뭐 이런 그 SNS 글이 올라왔는데 네. 재밌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참 모질게 한다는 생각까지 했다. 자, 요즘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 후반에 사면이 되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이 집어넣었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이뤄졌던 겁니다. 일이고 그 이후에 탄핵 이후에 이제 조기 대선이 2017년에 벌어졌던 것이죠. 자, 이 일부 시민단체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도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반대한 건 자유한국당 지도부다. 노 전 비서실장님 발언에 대해서 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다.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법적 대응도 하십니까? 대응할 일구의 가치도 없습니다. 한 말씀으로 답변이 끝나네요. 네. 일고의 가치가 없다. 대응의 가치가 없다. 자, 그러면 노 실장님 청와대 재직 당시에 박 전 대통령 건강 상태를 매주 보고받으셨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때는 사면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않다가 이번에 사면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전적으로 건강 문제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건강 문제 때문이다. 네. 그러면은 실장님 재직 당시 보고받으실 때는 양호한 편이었나요? 뭐 그때는 그 정치권에서는 그 석방 문제가 논의가 됐었습니다만 의료진은 그 수감 생활을 감내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네, 이런 판단이었습니다. 고령이니까 뭐 이런저런 또 문제는 있었을지라도 수감 생활 못할 정도는 아니다. 이번 전적으로 건강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이번 사면에 대해서는 야당의 반대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번 상황, 최근 상황은 아시는 바가 없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2월에는 메시지를 낼 것이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고요. 대선 전국에 어떤 영향 미치리라고 예상하세요? 글쎄요. 뭐 저는 이에 대해서는 아는 바도 없고 깊게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메시지가 나온 이후에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지 봐야 되겠군요. 자, 윤석열 후보가 법정 토론 기준 외에 추가 토론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 대선 와중이니까요. 근데 토론의 실무 협상이 좀 신경전이더라고요. 토론을 기피한다는 인상을 보였는데 자, 어떤 이유로 태도를 바꿨다고 보시는지 노 시장님 의견을 좀 여쭈면. 국민들이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검증이 필요합니다. 검증이 필요하다. 최고의 검증은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네네. 토론을 거부하는 것은 검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토론을 그동안 거부해 왔는지 네. 사실 의문입니다. 저는 자신이 사실은 국가를 운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겉으로 드러난 이미지와는 다른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자신이 대구 발언 이런 걸 보면 분노를 조절하는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그런 사실이 또 드러날 수도 있겠고 결국 또 자신이 알고 또 믿는 사람 대부분이 검찰 출신으로 결국은 그들과 국가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 꺼려질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토론이 두려웠으면 도대체 뭐하러 대선에 나왔는지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토론이 두려웠으면 왜 대선에 나왔느냐 답답하다. 네. 그러니까 토론은 이제 국민들이 검증해야 할 당연한 이제 국민 권리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자, 어제도 이런 발언이 또 보도가 됐습니다. 이제 노 실장이 뭐 정치도 많이 하셨고 또 국정 핵심에 계셨으니까 지금 정치 현안을 여쭤보는 건데 윤석열 후보의 막말은 실수가 아닌 그 사람의 본질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지금 하신 말씀도 일맥상통한데 어떤 점에서 그렇게 읽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김종인 그 위원장조차도 전 총괄이죠. 예, 뭐라고 그러셨죠? 뭐 이렇게 뭐 위장, 분장, 네네 연기만 연기를 잘해야 된다. 뭐 이런 게 결국은 본질을 감추라는 얘기 아닙니까? 뭐 주변 옆에서 뭐 언론이 뭐 잘 보았을까요? 이 김종인 전 총괄의 연기만 하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또 인용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이 안철수 후보의 또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 보니까 이 야권 단일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다 이제 생각 없다 이렇게 선긋기를 하고 있는데 야권 곳곳에서 이거 불가피하다 가야 할 길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공동정부론 이게 과거에 DJP 연합 이런 또 이제 사례가 인용이 되면서 거론되고 있는데 현실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이것이 실현될 것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추진될 것이고 또 언론의 주목을 받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여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실현될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그 대비를 하고 선거 전략도 짜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실현 가능성은 아직 모르지만 이것은 추진될 것이다. 대비해야 한다. 여당 입장에서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럼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요. 여권 시각에서 보면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누가 단일 후보가 되는 게 상대하기가 낫다고 보세요? 대선이라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누구와 상대하더라도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렵다. 예, 누가 후보가 되든 다 어렵다. 예,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간절함과 절박함을 담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근소한 차로 이기는 것이 대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겸손하고 신중하게 말씀을 주시니까 그냥 막 물어본 제가 좀 부끄럽네요. 누가 상대하기 나으냐? 나은 상대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이 당원 게시판 일로 좀 내부에서 시끌시끌한 일이 있었고요. 지난주에는 더불어민주당 일부 당원들이 송영길 당대표가 비민주적으로 당내 운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 후보 경선이 불공정하게 치러진 책임을 져야 한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어요. 이 당내 분란은 어떻게 보세요? 참 곤혹스러운 질문이신데요. 이제 대선이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송영길 대표에게 서운하신 분들께 정말 호소드립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대선은 양 진영 모두 최고의 결집하에 치러지고 박빙의 결과로 승패가 갈릴 겁니다. 송영길 대표도 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진정성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최고의 성과는 제4기 민주정부의 수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권 재창출이 문재인 정부의 최고의 성과가 될 것이다. 대선의 결과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세요. 자, 어제는 노사모 회원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냈더라고요.
지지층 결집 효과 좀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네, 큰 틀에서 그쪽 방면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 거 하나 여쭤볼게요. 네. 주말 사이에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부회장이 쏘아올린 멸공이라는 표현이 지금 정치권의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윤석열 후보 그리고 야권 일부 정치인들 멸치와 콩을 사는 모습으로 멸공 챌린지에 불을 붙였는데 자, 왜 갑자기 보수권에서 멸공이란 단어가 갑자기 왜 떴을까요? 글쎄요. 그 국민의힘의 그 본질이 수십 년간 변하지 않았다. 결국은 그 색깔론에 기대는 네네. 그 본질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진 사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반공 이데올로기가 아직 살아있다. 네. 자, 주중대사 역임하셨잖아요. 네. 이 대목이 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제 애쓴 경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지금 야권의 이런 선거 전략이 반중 정서 자극하는 거 아니냐, 또 외교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자, 중국에서는 어떻게 볼 거라고 예상하세요? 저는 정치 지도자는 국익과 실리를 바탕으로 그 외교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양국 관계가 특히 국민 감정이 좋지 않다면 이것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네. 한미일 공조로 중국을 상대하면 한중 관계가 좋아진다는 듯한 발언은 그건 외교의 ABC도 모르는 발언입니다. 현재 한미 동맹은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축이고 현재 한미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경제의 무역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로서는 압도적 제1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국익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예, 국가 이익이 최우선입니다. 자, 국익과 실리가 최우선이다. 자, 윤석열 후보가요, 지금 이번 주 들어서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월급 200만 원 이런 공약. 자, 이재명 후보는 이제 닷페이스라는 유튜브 출연으로 좀 또 서로 이대남 민심 잡기, 이제 또는 이제 어떤 20대 2030 민심 잡기 올인 중인데 이 효과적이라고 보세요? 글쎄요, 뭐 그 병사 월급 200만 원에 대해서는 홍준표 의원이 그 공약은 헛소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뭐 여성가족부 폐지 이것은요, 우리 헌법은 말입니다.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가는 여성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모성 보호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내의 어느 부서에서 이 의무를 이행할 것인지의 문제이지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의무 규정입니다. 이것을 반대할 수는 있지만 부정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취임 시에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선서를 합니다. 대통령이 헌법에서 국가에게 부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헌법에 이제 국가가 여성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 일개 부처를 뭐 존폐하는 문제가 아니다. 또 본질적인 언급을 해주셨어요. 자, 보수 커뮤니티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페미니즘 정부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헌법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헌법에 충실했을 뿐이다. 자, 헌법에 이제 여성 보호의 책임과 의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유, 시간이 아쉽네요.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노 실장님 다음에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 여야 정당 출입 기자들과 정치권 취재 이야기
특히 뒷이야기를 듣는 최평과 불사조 기자단이 있습니다. 야당 출입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여당 출입 세계일보의 최영찬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재명, 윤석열 후보 오늘 나란히 오전에 뉴스를 또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제 신경제 비전 선포식, 이른바 이제노믹스. 또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신년 기자회견. 자, 먼저 최 기자님한테 여쭤볼게요. 네. 왜 이렇게 두 후보가 같은 날 오전에 이제 이렇게 이슈를 쏟아냈는지는 모르지만, 먼저 이재명 후보 신경제 비전 선포식, 어느 대목이 좀 눈에 띄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난 몇 개월간 토막토막 발표했던 것들을 그냥 하나로 묶었다. 즉 대성했다. 예, 뉴스는 없다. 아, 뉴스는 없다. 이게 좀 한 줄 요약이라서 조금 이제 출입 기자로서는 아쉬운 대목이긴 해요. 네. 그래도 이제 조금 눈여겨볼 것들은 이제 휴먼 캐피탈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건데, 이제 인재 양성을 위한다는 거예요. 이제 교육 사다리를 놓겠다. 네, 교육 사다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육비를 정부가 선 지원하고 취직 후에 일부 상환 받는 방식이고, 그리고 과학기술 혁신 부총리제라든지 특히 공무원 관료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잖아요. 이 후보가. 그래서 개방형 임용들을 좀 확대하겠다. 또 기후 에너지부 설치라든지 데이터 전담 부서 신설 이런 것들 있고, 늘 강조하고 있는 주가지수 5,000포인트 임기 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555 공약 이렇게 요약되는데 실천하겠다. G5 네. 세계 강국 5개국 안에 들겠다고. 코스피 지수 5,000. 그렇죠. 그 국민소득 5만 달러.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세계 5대 강국에 들겠다. 세계 5대 강국 G5에 들어가겠다. 네. 그런 이야기다. 근데 그동안 이제 토막토막 냈던 공약을 집대성했다. 자, 그러면 박 기자님, 윤석열 후보 오늘 신년 회견에서 임대료 나눔제 도입. 아까 일부에서 저희가 1대1대1 요 얘기를 했는데, 박 기자님 어떤 게 좀 눈에 들어왔어요? 네, 저도 오늘 이제 요약하면서 기자회견 정리하면서 봤는데 말씀하신 그게 좀 가장 중요하게 들어왔고요. 임대료 나눔제 도입. 요거는 좀 소개를 해주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출생 극복 공약인데 이제 부모 급여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이를 낳게 되면은 매달 100만 원씩 1년간 지급을 하겠다. 1,200만 원. 네, 이렇게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주목을 받았던 거는 이제 부동산 정책인데, 청년하고 또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이 있잖아요. 이제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80%까지 올려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릴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올린다 단정한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 세 가지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청년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상적인 거는 이제 오늘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선대위 쪽에서는 많이 좀 의견을 물어봤어요, 기자들한테. 오늘 기자회견은 좀 나아졌느냐, 어땠느냐. 근데 자체적으로 선대위 내에서 평가하는 거는 많이 실력이 늘었다. 이제 늘었다. 네, 좀 오랜 시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초반부에 보면은 이제 소위 그간에 도리도리라고 약간 표현을 했었잖아요. 고개를 좌우로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좀 안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것들도 좀 인상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자회견도 직접 하고 기자들과 1분 1답도 하고 이런 모습이 많이 향상됐다. 선대위 요새 선대본이죠. 선대본부입니다. 본부로 지금 이제 돼 있는 거죠. 자, 이 두 기자분 의견을 다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자, 법정 토론 3번으로는 부족하다. 더 하겠다. 윤 후보도 입장을 냈었고, 이 권영세 본부장은 무제한 토론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2월 중순 이전에 1월부터 좀 이제 여야 토론 볼 수 있는 건가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오늘 윤석열 후보가 신년 회견 전에 김은혜 공보단장이 토론에 관련 브리핑을 한 내용을 들으니까 지금 KBS TV 토론 실무협의회 신경전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박 기자님, 어떻게 된 양상이에요? 일단은 먼저 민주당에서 오늘 이 논평을 브리핑을 했거든요.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KBS에서 첫 번째 토론회를 18일에 하자는 그런 이제 제안을 자신들이 했고, 이제 그걸 위해서 실무 협의를 했는데, 여야간 하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실무자가 오지를 않았다, 응하지를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저희도 일단은 김은혜 공보단장 이전에 이제 이양수 수석 대변인한테 물어봤거든요. 지금 실무회의에 오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안 왔다더라. 이렇게 민주당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어떻게 된 얘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연락을 받은 사람이 없다. 연락 받은 거 없다. 좀 민주당에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기조 자체가 토론회를 적극적으로 하자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를 안 할 리가 없다 이렇게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은혜 공보단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신년 기자회견 하기 전에 미리 브리핑을 해서 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은혜 공보단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특정 방송사 토론회를 넘어서서 그냥 양자 간에 대국민 공개 토론을 여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양당 간의 실무진을 접촉해서 협의를 하자. 이렇게 네네. 좀 공개적으로 제안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토론 배틀 이전에 토론하자 배틀이 좀 벌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토론을 하자 이재명 후보는 하고 네. 윤석열 후보도 뭐 할 수 없다가도 했다가도 또 이제 하자 이런 쪽으로 의견을 내놓기도 해서 대장동만 가지고 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하자 배틀이 일종의 벌어졌었는데 다시 그런 양상으로 들어왔고요. 그러나 이번에는 이제 윤석열 후보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선대위가 토론회를 좀 적극적으로 하자는 기조를 잡은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조만간에 이제 성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성사될 것이다 예상했어요. 지금 진위 공방이 벌어졌어요. 민주당 쪽이 거짓말한다 얘기까지 나왔는데 최 기자님 보시기에 민주당 입장은 뭐고 사실관계는 어떻게 된 걸까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아침 브리핑 때 TV 토론을 위한 뭐 이렇게 방송사들에 넣었나 봐요. 네네. 언제 가능하겠느냐라고 네. 했을 때 KBS가 가장 빠른 날짜를 넣었다는 거예요. 18일부터 가능하다. 18일에 가능하다. 이랬는데 이제 민주당 주장은 일단은 국민의힘 실무진이 안 왔다 이런데 네네. 협의해야 되는데. 네. 근데 뭐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당 대 당, 당과 당에서의 협의가 우선이지 이걸 왜 방송사랑 그 협의라고 앉아 있냐. 네네네. 우리끼리 먼저 좀 어느 정도 협의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방송사에 의뢰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당사자 간 협의부터 뭐 하고 했다는 건데 네. 진실은 KBS가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잖아 여기. 예. 누구한테 물어봐요. 이 PD님 좀 답이 뭔지 확인해 주세요. 근데 아까 김은혜 공보단장 얘기를 한번 다시 보니까는 국민의힘은 방송사로부터 실무회의 날짜 통보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히긴 했습니다. KBS가 입장을 한번 내긴 해야 되겠네요. 자, 저희 뭐 이주영 PD가 취재해 온다고 하니까 이거 확인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진실 공방인데 연락 못 받았다. 안 왔다. 자, 그 다음에 이슈가 또 있습니다. 지금 최평과 불사조 기자단에서만 들으실 수 있는 이야기. 지금 정치권을 휩쓴 게 참 엉뚱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른바 뭐 멸공 논란이에요. 이게 21세기에 웬일인가 싶기도 한데 근데 후폭풍이 거셉니다. 오늘 오전 신년 회견에서도 관련해서 윤 후보에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는데 한번 그 한 대목을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다음 멸공 관련 논란 아직도 좀 계속되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그 사진이라던가 해시태그 이런 게 정치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는지 이렇게 여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무슨 해시태그라든가 이런 거 달아본 적이 없습니다. 네, 참고로 이마트에서 장을 봤던 내용에 대해서는 벌써 지난날부터 꽤 오랫동안 후보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네, 다른 질문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시태그 등을 달아본 적이 없다. 윤 후보가 얘기를 하고 김병민 또 대변인이 다음 질문 받겠다.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지금 이게 누가 기획했는지 두 번 질문 나왔어요. 첫 번째 질문에는 해시태그 달아본 적 없다. 듣고 온 내용이고 두 번째 질문은 답변을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준석 대표 누구 생각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어제는 또 30대 참모의 제안이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권영세 선거본부장, 원희룡 정책본부장 두 사람 다 선을 그었어요. 그럼 이 멸공, 멸치와 콩, 이 선거 전략 누가 낸 걸까요? 박 기자님. 이게 좀 취재를 해보면은 딱 선거 전략이라고 보기도 약간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선거 전략이라면 득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고 이게 선거 전략으로 일괄적으로 내려온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최초의 상황을 보면은 원래 정용진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의 메시지를 그간에도 오래전부터 써왔던 거잖아요. 공산당이 싫어요부터 네, 그런 이어져 표현도 왔고. 썼고 이제 멸공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에서 이 메시지를 삭제를 하면서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좀 반발을 해가지고 논란이 됐던 거고 사실 이게 정치권으로 넘어오게 된 계기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언급을 하면서잖아요. 리스펙 이렇게 달았고. 그거는 이제 정영진 부회장이 달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언급을 하면서 네. 마치 윤석열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정영진 부회장 비판을 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정치권으로 넘어오게 됐는데 그 넘어오는 과정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이 이제 좀 일종의 반향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근데 그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마트, 달걀, 파, 멸치, 콩 이렇게 해시태그가 달려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하기로는 이제 멸공의 메시지를 낸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저도 일단은 이거 알아봤습니다. 이거 알아봤는데 일단은 윤석열 후보 오늘 기자회견에서 해시태그를 본인이 단 적이 없다라고 명백히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들어보니까는 이제 청년들이 네네. 관리를 한다 그래요. 이번 인스타그램을. 그래가지고 이제 청년들이 이거를 근데 멸공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센스 있게 만든다라고 해서 해시태그를 그렇게 좀 밈처럼 달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의도에 대해서는 대사과 논란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럼? 근데 이제 그거는 조금 이제 사과를 하면서 진정성 논란이 같이 결합이 된 그런 이슈고 요거는 이제 조금 뭐 밈이라고 해야 되나 당시에 이제 정용진 부회장이 이제 그렇게 단 거에 대해서 일종의 반응을 해준다라는 그런 정도의 취지다라고 보는 게 맞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선을 긋는 단계는 요거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일종의 멸공 챌린지로 이어간 그런 그림이잖아요. 달파 멸공 이렇게 됐고. 네, 여기는 연결고리가 없다는 거예요. 요거는 자발적으로 했고 연결고리가 없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는 우려를 표한 거죠. 선대본부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종의 조금 해프닝에 가깝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재밌게 하겠다고 청년들이 내놓은 메시지를 정치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받으면서 정색하고 받으면서 약간 커졌는데 아까 이준석 대표 측에 좀 얘기를 물어봤더니 이게 이념 논쟁으로 가는 건 절대 유리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겠죠. 지금 특히 또 청년들을 많이 공략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청년들이 좋아하지 않는 이슈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제 누르고 어떤 있습니다. 득이 있느냐 하는 물음표가 계속 달아요. 근데 아까 일부에서 저 이제 출연했던 평론가가 이야기하기는 거짓말을 한 건 명백하지 않느냐. 뭐냐 하면 이 육수를 내려고 멸치를 샀다. 근데 이게 조림용 멸치다. 또 이게 콩물을 내려고 했다. 근데 밥에 넣는 약콩이다. 그리고 이게 집 근처에서 뭐 샀다고 했는데 지금 또 이 마트가 다른 지역이라는 게 저희 집 앞에 있거든요. 여기 고 이마트더라고요. 그래서 왜 여기까지 오셨나? 뭐 이런 것들이 좀 해명을 팩트로 믿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는 이게 더 이상 이념 논쟁으로 가는 건 원치 않는다라는 입장이 명확해 보이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딱 자르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 이 소확행 공약, 주로 이제 이재명 후보 쪽, 또 심쿵 공약, 이 윤석열 후보 쪽 명칭이죠. 양당 모두 공약을 발표하는 방식, 홍보가 굉장히 좀 빠르고 간명하게 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부 폐지, 이렇게 되잖아요. 장단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20대를 겨냥한 거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 메시지 어떻게 쓰는 건지 저도 굉장히 관심사라서 여러 가지로 취재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 3가지 정도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멸공 관련된 그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특별히 컨펌을 거치지 않고 후보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그냥 작성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한테 인스타그램은 맡겨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에는 이 메시지 종류를 2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최근에 연속으로 3개가 나왔던 한 줄 메시지, 한 줄짜리 공약 3개 내놨었잖아요. 그거하고 그 외에 이제 조금 길게 쓰는 메시지 이렇게 2개 정도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한 줄짜리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핵심적인 이 공약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좀 논쟁이 될 만한 것들도 많이 담았잖아요. 이건 물어보니까 이거는 지금 의견이 조금씩 다른데 이제 이게 어떻게 작성됐느냐에 대해서 얘기하는 바가 조금씩 다른데 일단 청년들이 안을 낸 것은 맞고요. 안을 냈으나 후보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나 들었고 또 하나는 이제 30대 청년들이 2가지 안을 가져와 가지고 여가부 폐지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중에 하나를 후보가 고르도록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윤석열 후보가 한 줄 메시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책임을 갖고 확실히 결정을 했다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긴 메시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페이스북에 쓰는 거. 이거는 이제 기자들이 많이 느끼는데 예전에 그러니까 한 1월 6일을 기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랑 일종의 봉합을 했던 그 시기 이전으로 보면 그때 페이스북 메시지는 굉장히 좀 길었거든요. 이제 많이 길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짧아졌어요. 한 줄 메시지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라이터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실무진들 조금 나이대가 있는 경험이 오래된 그런 실무진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30, 40대들 실무진들이 많이 지금 라이터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됐고요. 자, 그런데 이제 한 줄 메시지가 한 줄 공약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자, 여성가족 폐지가 공약이구나.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병사 월급을 이제 20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공약으로 받아들이는데 제가 어제 좀 인터뷰를 하면서 놀란 건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정책을 내는 곳이잖아요.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난 지지한다. 이거 우리 후보의 입장이니까. 그런데 그 과정상 내가 모르고 넘어갔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정책본부하고 협의 안 하고 공약이 그냥 나갑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방금 말씀을 드리다가 좀 덜 미쳤는데 네. 이제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취지가 네네. 이제 라이터나 아니면 이런 의견 반영에서도 많이 살아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이게 20대를 겨냥한 그런 전략으로 되면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본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건너뛰고 일부는 이 의견을 수렴하는 걸로 보이고 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고 좀 물어봤더니 이제 들어주기 전략이다 이렇게 저는 좀 요약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청년들의 입장을.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20대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주요 커뮤니티에서 하는 얘기는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로 이준석 대표를 생각을 하고 있는 예.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가부 폐지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보다도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가 이제 여가부 폐지라는 주장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 의견에 대해서 정치권이 반응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리고 이 전략의 배경 중에 또 하나는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20대 여성들도 사실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20대 남성들만 겨냥을 하느냐 이런 질문들이 있는 건데 여기에서 20대 여성들은 좀 나눠져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대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똘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특별한 이슈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러니까 젠더 이슈를 강조하고 네. 있는 반면에 여성들은 관심사가 좀 다양하고 또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도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상으로 보자면 만약 20대 여성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그중에 일부는 지지가 올 수도 있는 거고 네네. 반면에 20대 남성들은 똘똘 뭉쳐 있으니까 여기는 일단 조금 확보를 확실하게 하고 간다. 네네. 이런 전략이라고 나름의 합니다. 우선순위가 있다. 자, 우리 이제 자로 잰 듯한 중립, 기계적 균형 방송인데 야 역시 야당 이슈가 좀 많아요. 시간 제한이 있어서 최 기자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는 2030 대상 어떤 전략으로 겨냥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나오는 홍보물 일단 한번 보시면은 네. 뭐 비주얼 아이덴티티라는 걸 이제 지난주에 새로 만들었는데 예. 정당 사상 처음이라고 해요. 이런 걸 만든 게. 시각적 정체성. 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그러면 이제 홍보물에 뭐가 담기냐 했더니 이응, 지읒, 미음이라고 해서 뭐 풍선 모양의 메타포 형태로 둥둥 떠다니는 걸 이제 거기다 현수막에도 쓰고 명함에도 쓰고 앞으로 각종 홍보물에 쓴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 이게 뭐냐라고 했더니 이게 이제 그 특히 30대들 40대 이상은 잘 이해 못할 거다. 청년 세대들은 이걸 굉장히 뭐 밈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 뭐 이렇게 또 강조를 하는데 왜냐하면 초성 이런 거 많이 네, 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응, 지읒, 미음 뭐냐 했더니 거꾸로 해보래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 네, 그리고 미음, 지읒, 이응이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민주당 이것도 된다. 우리 이걸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로 해서 이재명의 초성인데. 네. 이제 제 핸드폰 뒤에도 지금 붙여놨어요. 이거를. 그러네요. 어떤 그 어제 점심을 같이 먹었던 모 의원이 붙여놨는데 붙여줬군요. 어쨌든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또 하나는 정당이 또 가장 홍보비를 많이 쓰는 대목이 이제 선거철에는 종이신문에다가 광고를 해요. 네. 근데 민주당은 총선에도 안 했는데 이번에도 아마 안 할 가능성이 큽니다. 돈만 많이 들어가고 홍보효과 없다. 젊은 애들 누가 신문 보냐.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세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탈모 공약도 이제 쇼츠로 제작을 한다든지 그렇죠. 유튜브 59초 상에서 영상.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이제 20대를 겨냥한 홍보물이고 또 오늘 또 나온 게 이제 뭐 불가수라고 해서 그 이 김영희 씨 센터장 그 김영희 본부장이 이 나는 가수다 PD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쌀집 아저씨.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따와서 뭐 불만을 이제 불가수라고 해서 이제 불만을 개사해서 노래로 이제 뭐 콘테스트를 한다.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좀 걱정스러운 거는 20대들이 나가수를 알까 과연. 좀 이런 의문은 있긴 합니다. 그게 그렇게 오래된 프로입니까? 그렇죠. 10년이 넘었으니까. 10년 넘었어요? 네. 아이고, 저 한 몇 년 전으로 생각했는데. 저도 최근같이 느껴지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그런데 아까 이제 이재명, 이응, 지읒, 미음은 이게 최초 맞아요? 그러니까 비주얼 아이덴티티라는 이름으로 정당에서 슬로건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한 거는 처음이라고 하네요. 이준석 이 당대표가 박근혜 키즈로 불리던 시절에 박근혜 후보가 브그흐 그때 비읍, 기역, 히읗 박근혜의 초성을 또 그렇게 썼던 것 같거든요. 네네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게 좀 그런 뭐 밈으로 활용되는지 파장이 있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닷페이스에 출연했고 이게 당내에서 약간 반대도 있었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아까 이대남에 강력하게 구애하는 지금 윤석열 후보와 다르게 이대녀에게 좀 우선순위를 두고 구애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꼭
그렇게만은 꼭 볼 그렇진 수는 않다. 없고요. 네. 왜냐면은 그러니까 일단은 더 이상 갈라치지 않겠다. 갈라치지 않겠다. 왜 굳이 그렇게 논쟁적 이슈로 던져서 그렇게 갈라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또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네. 근데 어쨌든 특히 제가 볼 때 2030이라고 또 묶는 건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30대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거는 20대 따로 30대 따로. 네, 30대 지지율을 분석을 해보니 그 3프로 TV에 나온 이후에 경제나 네네네. 이런 뭐 증시 관련 관심이 많잖아요. 특히 30대들이 주식 자산 등 형성에 있어서. 재테크. 근데 이들이 봤을 때 확실히 이재명 후보가 경제 면에서는 더 준비가 된 후보구나라는 판단이 쓰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0대에서는 이미 일단 윤석열 후보와의 차이를 벌렸어요. 근데 관건은 20대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네. 어쨌든 지금 뭐 한 특정 어떤 계기로 뭐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 폐지 뭐 이런 계기로 지지율이 그렇게 출렁이진 않을 거다. 네. 우리가 20대, 30대를 위해서 계속 귀를 열고 듣고 뭐 탈모 공약도 내놓고 하듯이 뭐 계속 그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최후의 순간에 우리를 결국은 지지하지 않겠냐 이런 걸로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다음 이슈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목소리 듣고 와서 이어갑니다. 안철수 대표의 최근 지지율 상승을 보면은 윤석열 후보를 원래 지지하던 저희 당을 지지하던 2030 지지층이 상당 부분 이전되어서 지지율 올라간 걸 보입니다. 근데 우리 후보가 다시 스타일 변화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2030에 강한 반등을 이뤄내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의 효과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거강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우리 당내에 소속된 거강꾼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과 같이 한 10%대에서 유지되길 바랄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강꾼들이 일거리가 생기길 바랄 겁니다. 네, 이른바 이제 야권 단일화 이슈죠. 또 논란도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는 아주 명확하게 거간꾼이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측과 내통하지 말라. 지금 이런 메시지인데 또 반면에 필요한 거 아니냐. 지금 두 자릿수 지지율로 보면 합쳐야 이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박 기자님 내부 분위기는 실제로 어때요? 국민의힘 내에는 항상 이 단일화를 원하는 목소리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전면에 나서서 약간 누르고 지금 있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이준석 대표는 단일화가 필요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내세우고 있는 그런 그림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당 쪽 입장이 저는 조금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최근에 국민의당의 고위 관계자를 만났는데 이런 표현을 썼던 게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단일화에 대해서 기자들이 이것저것 막 물어봤거든요. 사석에서 소규모로 얘기를 했는데 이런저런 질문을 하니까 이제 기자들이 자꾸 생각을 하는 게 지지율이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가 20몇 프로 나오고 안철수 후보가 한 10몇 프로 정도 나오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자꾸 질문들을 하는 것 같다. 근데 자기들이 봤을 때는 최종적으로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 대선 때 홍준표 후보가 시작했던 지지율이 4%였거든요. 그 정도 수준까지 빠질 수가 있다. 만약 그 정도 수준까지 빠지게 되면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쪽 다 똑같아요. 서로 지지율을 높이고 상대 지지율은 낮춰가지고 일종의 고립 전략이랄까요, 고사 전략이랄까요. 굳이 단일화하지 할 필요 없이 누르고 가겠다 이런 전략을 일단 표면적으로 내세우고는 있습니다. 그래요. 자, 아까 노영민 비서실장, 전 비서실장에도 물어봤는데 최 기자님,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럼 만약 단일화가 그러니까 실현될지는 미지수지만 추진은 될 것이다 이렇게 예단을 했어요. 안철수 후보, 윤석열 후보 누가 유리합니까? 민주당에서 볼 때는 민주당 시각으로 일단은 더 느긋한 건 안철수 후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느긋한 게. 왜냐하면은 정말 윤석열 후보는 외부에서 데리고 왔잖아요. 지금 당의 기반이 그렇게 뿌리가 깊지 않을 거로 보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번 대선을 졌을 경우에 그분이 설 자리는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적어도 이제 둘 다 완주를 했을 경우에 누가 더 타격이 크겠느냐. 국민의힘 제1야당의 타격이 크지 않겠냐. 또 졌다 선거에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정계 개편이 일어날 수 있고 안철수 후보는 이번에 받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국민의힘을 접수할 수도 있을 거다. 이런 구상을 하는데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단일화에 약간 재뿌리려는 민주당의 좀 속마음이 좀 약간 드러난 게 아닌가. 어쨌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지금 반기고 있어요. 사실. 반기고 있다. 서로 이제 이 선긋게 하는 것을. 하지만 또 단일화가 될 때를 대비한다. 이 얘기를 아까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남기고 갔습니다. 자, 불사조 기자단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최영창 세계일보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를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정말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에게 깜짝 선물 드리고 있는데요.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편의점 상품권 마음대로 골라 드시라고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자, 또 5분에게는 저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따끈따끈한 신간 불을 만드는 경험의 힘 개별 발송해 드릴 겁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주시고요. 자, IT본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 쏙쏙 소개해 주시는 시사본부의 꿀보이스 얼리어답터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오늘 얘기하기 전에 먼저 저 여기까지 잘 데려다 주신 개인 택시 이승준 기사님 감사드립니다. 이승준 기사님께. 네, 왜냐하면 그분께 이 최영일의 시사본부 청취율 조사 꼭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저는 라디오 탔는데 라디오를 어떻게 타요? 택시를 타가지고 급한 마음에 오는데 어디 가세요? 그래 지금 들으시는 거 지금 하러 간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확실히 역시 기사님들이 많이 들어주시는구나 우리 최영일의 시사본부를. 근데 그분들이 바쁘셔서 이 청취율 조사를 참여를 못 하시는데 전화 오시면 꼭 운전 중에 전화 받으시면 안 되니까 잠깐 멈추셔서 시사본부 들으신다고 꼭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준 기사님 혹시 문자 주시면 저희가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김덕진 부소장을 잘 데려다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지난 2주간은 CES 2022 얘기를 아주 저희가 쏠쏠하게 나눴는데 지난주에 끝났고요. 자, 지난해 저희가 싸이월드가 돌아온다. 그렇죠. 이 얘기를 전해주신 기억이 있는데 자,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도 완성 못하고 있고요. 많이 지연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서야 사진을 3장 보여줍니다. 아니 그 많은 사진 올렸는데 3장, 달랑 3장. 로그인을 하면 3장을 임의로 보여주고요. 또 로그인하면 또 새로운 사진 보여주고 동영상도 이렇게 동영상이 아니라 동영상 썸네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동영상 그렇죠. 이제 이미지 파일 그런 거 이제 보여주면서 곧 돌아옵니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럼 로그인을 계속하면 3장씩 늘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흥미로운 그 어떤 현상이 생겼던 게 이게 4일날 시작이 됐거든요. 그랬는데 무작위로 3장씩을 보여주다 보니까 첫 1시간 동안에 495만 명이 접속을 했다고 그래요. 1시간 동안? 네, 근데 그게 왜 그랬냐? 저도 해봤거든요 어제 저녁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면 3장이 뜨고요. 또 로그아웃했다 또 로그인을 하면 또 다른 사진이 계속 떠요. 그러니까 그게 3장이 뜨긴 하는데 제가 있었던 여러 개의 사진 중에 임의로 3장을 보여주는 거라서 랜덤으로. 네, 그러니까는 이번에도 또 무슨 사진 나올까? 그래서 또 들어갔다 또 나왔다 또 들어갔다 막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번 접속을 하게 그래서 된다. 그날 하루에 900만 명 접속했다 뭐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진 3장을 갖고도요 여러 사람들이 좀 다양한 이야기를 온라인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 치아 교정 전 사진이라 입 튀어나와 있는 뭐 이런 사진이 있더라. 뭐 혹시 성형하신 분들, 그렇죠. 아니면은 치아 이제 교정하신 분들, 그렇죠. 어렸을 때 고등학교 시절에 뭐 앞머리 쥐파 먹었던 뭐 사진, 뭐 깻잎 머리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어디는 예를 들면 한 회원이 이제 들어가자마자 사진 3장이 딱 나왔는데 결혼 전 짝꿍, 그러니까 결혼 전 여자친구 사진이 3장이 딱 나오는 바람에 뭐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들도 큰일 났다. 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요. 근데 한편에서는 결국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 간 보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냐. 이제 뭐 예를 들면 어떤 분들 이제 돌아가신 아버님 사진 때문에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선전만 하고 이거 모르겠다. 이거 이 정도면 사진 자료 없는 거 아니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기가 만나본 사기꾼들하고 유사한 패턴이다. 뭐 내일까지 돈 내줄 수 있다. 기다려달라 하는데 결국에는 돈 안 들어오고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이거 뭐 이야기거리가 어제 하루 동안에도 접속하신 분들 900만 명. 그렇죠. 이건 한 명이 여러 번 접속했다는 전제 하에 그보다는 적겠지만 야, 이야기거리가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생각도 못했던 사진. 지난해에 얘기해 주실 때 이게 다시 열리지 않기를 기원하는 분들도 있다. 그렇죠. 판도라의 상자다 이런 얘기 하셨단 말이에요. 결혼 전 이제 이성 친구 사진 이런 거 약간 좀 아슬아슬하네요. 그러니까요. 옛날 힙합 전사 때 질풍노도 시기 뭐 이런 거 있었다는 분들도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 당시가 주로 X세대들이 주로 활동하던 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계속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작년에도 비슷하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열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아니 원래는 지난해 말씀 주실 때는 지난해 네. 몇 개월 후에 이제 서비스가 시작된다. 그럼요. 개봉박두 그랬었는데 네. 그것도 엄청 늦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느 정도였냐면 처음에 얘기했던 게 작년 3월에 서비스 정상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2021년 3월.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웹과 모바일을 동시에 보여주겠다 해서 5월로 미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어떤 뭐 고객 정보 사진 영상 서버가 정상적인 내구 수명을 넘겨서 백업하는데 보안 문제가 있다 이래서 7월로 또 연기를 했고 7월이 됐더니 갑자기 뭐 중국발 해킹 공격이 있다. 그래서 다음 달에 로그인만 가능하게 그렇게 계속 밀렸고요. 사실일까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이제 12월에 뭐 앱스토어에 이미 심사는 끝났다. 그랬는데 뭐 예를 들면 기존과의 서비스에 대한 뭐 연동 부분 아니면은 데이터 3,200만 데이터에 대한 소명들 때문에 예상보다 계속 길어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올해가 됐는데 이제 사진 3장 보여주고 막 이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2017년까지 쓰셨던 분들도 2017년까지 업로드할 때도 특별히 이슈가 없었다. 근데 이게 뭐 2년 전까지만 해도 좀 막 이렇게 몇 년 전까지는 접속이 잘 됐는데 이거 왜 이러는 거냐? 이래서 이거 좀 뭔가 조금 뭐 이제 이른바 이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일종의 세력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좀 계속 나오고 기술적인 있고요. 문제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뭐 그런 얘기 계속 나오는 거죠. 뭐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니까는 예를 들면 관련 주식과 뭐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뭐 주가를 띄우기 위한 전략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기대감을 계속 이게 뭐 티저 광고 같은 건가요? 그렇죠.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이제 관련돼서 뭐 계속 나오는 게 이제 메타버스 관련 얘기도 나오면서 연관 코인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관 코인들에 관련된 뭐 이런 수익을 내기 위한 이런 전략 아니냐? 이런 방법들이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싸이월드의 메타버스 시스템. 이 어떻게 구성되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그래서 계속 이게 정말 되는 건가라고 사람들이 계속 궁금하게 하는 건데 작년에도 얘기 드린 것처럼 이게 이른바 메타버스 플랫폼을 같이 하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싸이월드를 복구할 뿐만 아니라 추억 소환과 더불어서 미래형 싸이월드를 다시 오픈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모바일 버전으로. 실제로 이제 한글과 컴퓨터랑 손을 잡았고요. 그래서 싸이월드 한컴타운이라는 걸 원래 지난달 17일에 오픈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것도 뭐 약속 못 지켰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베타 서비스만 조금 나왔는데 베타 서비스 역시도 뭐 초기 로그인 오류나 아니면 뭐 퀄리티가 너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뭐 약간 뭐 담달 월드 뭐 담보기 월드 뭐 이런 월드. 네, 뭐 이런 얘기들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한컴 입장에서도 자기들도 이제 좀 곤란하다라는 난감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계획대로라면 원래는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저쪽이 개발이 안 되고 있어서 우리도 뭐 난감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싸이월드의 조직 대표가 바뀌었다니까. 경영진 교체인가 싶은데 이것도 영향이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한 번이 아니라요. 지난해 5월에도 한 번 교체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얼마 안 됐는데. 김호강, 오원종 두 명의 각자 대표 체제였거든요. 근데 그게 지난해 5월에 손성민, 김호강 각자 대표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12월 20일에 한 번 더 바뀌었는데 이때 손성민, 김호강 체제에서 손성민, 김태훈 체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원래 있던 두 명이 다 빠지고요. 새로운 두 명으로 교체가 된 겁니다. 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거 원래 처음에 시작했었던 두 명의 공동대표가 하나하나 빠지고 새로운 사람이 두 명 들어갔다.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 이 짧은 시간에. 이상징후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존 전 대표는 부당해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부당해임이다. 네, 뭐 이렇게 뭐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영권과 관련해서도 뭔가 또 안정적이지 않아 보이고. 그렇죠. 불안해 보이고. 자, 아까 잠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난해 싸이월드 얘기할 때 결국은 이게 서비스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자, 주식이나 가상화폐 시장을 노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 경영진이 교체되는 것도 그렇고 이거 불안한 거 아니에요? 네, 그 부분에서 또 블록체인 사업부는 또 이번에 또 개편을 하고 새로운 또 블록체인 대표는 영입한다고 하고 뭐 관련 코인이 뭐 실제로 있긴 한데 그것도 지금 좀 여러 가지로 예전보다 낙폭이 좀 큰 상황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거는 일종의 희망 고문하다가 이른바 뭐 주린이나 코린이라고 불리우는 투자자들의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불안감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 좀 냉정한 현실입니다. 걱정이네요. 네. 자, 그럼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좀 빠르게 서비스가 진행되고 그렇죠. 이게 사용자 심리를 안정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좀 잘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제발 제 생각 중에 하나는 추억 매개로 추억팔이 하다가 이렇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이른바 한국형 SNS라고 불리웠던 싸이월드가 맞아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 이제 국내에 있었던 기존에 있었던 스타트업들한테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좀 뭐 그 주가 상관없이 정말 원래 하려고 했었던 것들을 좀 그래도 한번 제대로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개인적으로 좀 있습니다. 그래요. 이건 뭔가 뭐 일기장을 저당 잡힌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특정 시기에 제 사진이 다 거기 들어있는데 접속하면 3장씩 보여주다뇨. 좀 확 보여주세요. 자, 돌려주세요. 저희의 과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과 IT본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